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동통신요금을 꼬박꼬박 내면 금리가 인하되는 등 국민 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동통신요금, 전기 가스요금, 세금,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 실적을 기존 금융정보와 함께 빅데이터로 구축해 여신심사에 활용토록 할 계획으로 올 상반기 중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내 철강업계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에 대한 품목 제외를 요청해도 승인 여부까지 최대 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에는 관세가 부과되는 만큼 정부의 국가 면제 협상이 실패하면 당분간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미국 상무부는 25% 철강 관세에 대한 품목별 적용 제외 요청을 오늘부터 받는다며 연방 관부의 관련 절차를 공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소장에 명시된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 전원이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합동조사반은 2013년 하이원 교육생 선발 시 1, 2차 선발 과정에서 모두 5,268명이 응시해 518명이 최종 선발됐는데 이 가운데 498명이 청탁 리스트에 관리된 합격이었다고 설명했고 이 가운데 226명은 단계마다 점수 조작으로 부정합격 처리됐습니다. 차이융선 중국 더블스타 회장은 금호타이어 인수는 금호타이어의 발전을 위한 것이며 먹튀 같은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차이 회장은 금호타이어 인수 후 고용을 보장하고 본사를 한국에 두는 등 독립 경영을 하겠으며 국내 공장의 생산 설비 개선 등에 투자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월요일장입니다. 양시장 모두 2,500선 그리고 900선 재탈환을 시도했는데 참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도 미끄러지면서 모두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미국과 악재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무역 보복에 대한 이야기, 특히나 중국과의 여러 가지 무역 분쟁이 더 강해질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중국의 대미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중국인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조치 등을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할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관측이 나오면서 G2 간의 무역 분쟁, 지금 점입 가경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전체 시총 상위주들 눈치 보기 장세에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미국에서 이 에어백 결함 얘기가 나온 운송장비업 중에 대표적인 현대기아차 3인방들 오늘 주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네이처셀이 조이스템의 조건부 허가 반려 소식 전해지면서 하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총 상위주들 전체적으로 혼조세, 특히나 바이오주들에 대해서는 경기의 심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FOMC 회의도 이번 주에 또 열릴 예정이어서 변동성 강화 측면은 여전합니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지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황 변동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480선까지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2474.64포인트, 19포인트 정도가 하락하고 있는데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489포인트에서 출발을 했는데 현재 포인트 2474포인트대까지 쭉 빠져 내려오고 있는 상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 할 상승 모멘텀이 없고요. 지속적으로 흘러내리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1441억 원 사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은 551억 원, 외국인은 823억 원 팝니다. 연기금만 71억 원 삽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SK하이닉스 강보합이고요. 삼성전자 1% 하락, 현대차 말씀드린 대로 지금 4%가 넘는 급락세입니다. 셀트리온은 약보합 전환됐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삼성바이오로직스, KB금융은 소폭씩 상승하고요. LG화학과 네이버 빠지는데 특히나 네이버는 80만 원 회복이 안 됩니다. 11위부터 15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물산 보합이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하락하는데 현대모비스 역시나 오늘 운송장비 업종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에어백 리콜 결함 소식들 들려오면서 2%대의 낙폭입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884.37포인트입니다. 1% 정도의 하락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낙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893포인트대부터 현재 포인트 884포인트대까지 지금 10포인트 정도가 빠져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변동 있나 확인해 볼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관 외국인 쌍끌임에도 개인은 매수합니다. 694억 원 개인 나홀론 매수하고요. 연기금만이 18억 원 정도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약보합이고요. 신라젠 1% 올라갑니다. 바이로메드 1.37% 조정. 메디톡스가 오늘도 2%대 상승입니다. CJNM 91,000원대에서 지지받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티슈진이 2.25% 올라갑니다. 셀트리온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보합 혹은 혼조세고요. 포스코 캠텍 47,600원까지 밀렸습니다. 루에는 보합권 수준. 스튜디오 드래곤은 시총 10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펄어비스 급락이 나왔습니다. 6% 22만 2천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슈젤 그리고 컴투스, 코미팜 모두 빠지는데 보시다시피 네이처셀 지금 하한가입니다. 조인트 스텝의 조건부 허가 반려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하한가까지 내려왔고요. 하한가 잔량도 지금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1071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월요일장도 지금 쉽지 않아 보이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분쟁, 보복 무역, 이걸로 일컬어지는 무역 전쟁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 건데 경계가 안 줄어들고 있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가 23일 시작됩니다. 그런데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호주 이외에 관세 부과 면제가 되는 국가들이 추가적으로 발표되지 않으면서 거기에 대한 경제 심리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중국에 대한 교육 압박이 더 강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무역 분쟁,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격화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행보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글로벌 전반적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중국에 대한 압박 이 두 가지 투트랙 전략을 가져가면서 트럼프는 정치적인 이벤트를 앞둔 데 따른 행보 이와 더불어 최근 선거에서 잇따라서 패배함에 따라서 보호무역을 좀 더 점진적으로 가져나가지 않을까라는 불안심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경기가 교역 회복에 기대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통화정책에 대한 기댄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더 강화되고 지속될 것이라는 점들은 글로벌 경기 그리고 글로벌 물가 불확실성을 좀 자극하는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관세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으로 인해서 미국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들을 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FOMC 회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다들 예측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경제 전망이나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볼까요? 일단은 점도표 변화,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코멘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점도표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좀 매파적인 성향으로 많이 바뀌었고 최근 경기 상황이 좋았다는 점, 그리고 시장에서도 이미 금리 인상을 3번 이상 열어놓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해 봤을 때 점도표 변화 자체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편 파월 연준 의장 또한 어떤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시장에 충격을 주기보다는 시장과의 의사소통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코멘트를 할 경우 시장에 좀 안도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와 함께 주목해서 볼 부분은 미국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지 여부입니다.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경기가 좋다라는 점도 있겠지만 물가 상승률, PCE 물가지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경우에는 연준이 가이드로 제시한 2%를 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반기 연말로 갈수록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인해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 아닌가라는 경계 심리가 일시적으로 들어올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아마도 단기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알려진 점도표나 파월 연준 의장의 코멘트보다도 미국 경제 성장률 그리고 특히 물가 상승률이 2%를 상회할 정도로 상향 조정되는 여부를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한 주간의 투자 전략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가져갈까요? 코스피 박스권은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전, 그러니까 2월 말 3월 초보다는 코스피 박스권이 상향 조정된 건 맞습니다. 이전에 2,350에서 2,450이었다면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2,400에서 2,500 박스권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대내적으로 북한 리스크 완화 그리고 경기 실적 불확실성 완화라는 긍정적인 이슈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트럼프발 무역 분쟁에 대한 경계감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상단을 제한하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2,500에 가까워질수록 따라가는 매수보다는 조금은 변동성을 활용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시장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뒷받침되고 있고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교역 분쟁에 좀 한 발 비껴나가 있는 반도체 IT 가정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변동성을 활용해서는 화학, 중국 소비주 같이 북한 리스크 완화 그리고 교역 불확실성에 대한 조금은 한 발 비껴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IT 가전, 화학, 중국 소비주를 매매의 포인트로 놓고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예, 바로 이슈 칼럼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FOMC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0일부터 21일까지 지금 열리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이미 예측하고 있는 대로 확실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이 외에도 성명서, 경제 전망 발표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최초 기자회견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더 갖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은 아무래도 FOMC의 그 많은 참가자들이 경제라든지 물가 상승에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보다는 점도표상의 가중 평균값이 얼마나 올라갈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FOMC 성명서에서 단계적인 금리 인상을 추가가 붙는다든지 트럼프의 재정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수요를 자극시키는 경기 순풍과 같은 쪽에 언급이 있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올해 금리 인상은 4회 정도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6월 달에도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의 그 변동성을 초래시키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보입니다. 다만 파월의 첫 기자회견에서는 아무래도 현재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트럼프의 재정 자극 정책에 대한 효과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언제 목표치인 2%에 도달할지 그리고 FRB 이사들의 빈자리에 대해서 질문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겠어 비교적 신중한 발언을 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만으로는 주가의 변동성을 초래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장기 채권 수익률 한번 여쭤보고자 하는데 장기 채권 수익률 지금 얼마나 올라갈지 궁금하고요. 외환 시장에 지금 이 부분 국채 수익률 때문에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외환 시장에는 어떤 영향들이 올지 이 부분도 함께 짚어볼까요? 네, 월가 쪽에서는 그 메인 시나리오를 금리 인상과 점도표상의 가중치로 봤을 경우에 인상폭은 소폭 그러니까 5에서 한 10bp 정도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장기 채권 수익률이 조금 하락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리차 축소로 인해서 외환 시장은 달러 약세가 좀 단기적으로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시장에서는 변동성 지수가 하락하면서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이시고요. 반대로 블랙스완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점도표상의 그 중앙값이라든지 가중 평균치가 25bp 전후 큰 폭으로 올라갈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금리 인상 속도가 3회에서 4회로 빨라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시장은 당연히 불안정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은 리스크 회피 움직임이 좀 강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3% 누나까지 상승하게 되고요. 또 금리차 확대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달러 강세가 찾아오겠지만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면서 장기적으로는 엔화, 유로화 그리고 원화 같은 경우에도 약세가 진행되지 않을까 보십니다.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19일과 20일 열리는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에서 보호무역 정책이라든지 가상 통화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국제 협력이나 글로벌리즘에 회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그 메인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을 경우는 주시장이 좀 안정감을 찾아주지 않을까 기대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좀 여쭤봤고요. 중국 쪽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한한령 내려진 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요커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단체 관광객이 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양회 이후에 어떻게 좀 완화가 되면서 변화가 되는 겁니까? 네, 양회 때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변 국가의 그 미소 외교 그리고 자유무역 질서를 지키겠다고 밝혔고요. 여기에 북한 핵과 관련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면서 꽉 막혔던 중국 롯데 매각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수 시장에 진출된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1분기 매출이 사드 쇼크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춤했던 한류 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온라인상에서 지금 반영이 되기 시작했고요. 또 모바일 스트리밍 이용하는 횟수도 늘어나고 있고요. 이 때문에 모바일 게임 수출도 좀 이전보다는 눈에 띄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류 스타들 같은 경우에는 웨이보에 영상 채널이 개설을 허가해주는 등 이런 해빙 분위기를 타고 있고요.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그동안에 중단됐던 중국 여행사들의 한국 관광 상품 뿐만 아니라 저비용 항공사의 그 중국 노선이 잇따라 좀 그 영업을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아마 2분기 이후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한번 제가 언급을 하긴 했는데 단체 관광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쓰는 양이 좀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어떻게 한국 단체 관광 여행 상품이 지금 1년 만에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은 지난해 한국을 찾았던 중국 관광객은 한 48%가 감소했는데요. 그만용으로 400만 명이 줄은 만큼 한 5조 원 정도의 그 손실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중국의 3대 국영 여행사 중에 한 곳인 중국 국제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단체 비자를 통해서 4박 5일 일정에 서울 단체 관광 상품이 게재되기도 했는데요. 4종류의 그 출발 일자라든지 방문 일정이 좀 다르지만 에어 차이나를 이용한다든지 청와대, 경복궁 그리고 면세점, 청계천 이런 쪽을 방문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실제 판매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국영 여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무엇보다 먼저 시장이 개방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랬을 경우에 우리나라 면세점이라든지 백화점, 호텔 업계에도 수혜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느 정도 지금 훈풍이 감지가 되고 있는 건데 롯데그룹은 지금 이 훈풍을 받질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지금 중국 그 여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 눈치를 보는 만큼 아무래도 단체 관광 상품에는 롯데 호텔이라든지 면세점 이용을 가급적 꺼리고 있는데요. 또 롯데 중국 마트 같은 경우에는 87곳이 영업정지가 지금 풀리지를 않았고요. 3조 원을 투자한 그 선양의 롯데 그 타운 공사 같은 경우에는 15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1조 원을 들여서 1, 2단계로 추진해왔던 청주의 그 롯데 복합 그 단지 건설 사업 같은 경우에도 프로젝트 자체를 매각하기로 결정이 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드 배치로 중국은 여전히 자신들의 핵심적 이익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미중 관계가 계속 경색되는 한 롯데에 대한 가혹한 보복 조치는 좀 단기적으로 풀리기는 좀 무척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롯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롯데마트 지금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간 뭐 거의 보러 오는 사람도 없다라고 소위 얘기해서 그 정도였는데 본격적으로 지금 매각이 좀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이 부분 좀 더 짚어볼까요? 네,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99개 그 대형 마트뿐만 아니라 13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간 적자 규모가 1조 2천억 원을 넘었고요. 또 중국 소비자들의 비호감 외국 브랜드 3위에 올랐기 때문에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매각 작업도 추진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태국 CP그룹에 대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좀 매각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가 영업 재개를 허가하지 않음에 따라서 협상이 더 이상 진전이 되지 못했습니다. 최근 한중 관계 해빙 분위기를 타고서 중국 유통그룹인 그 류첸그룹이 70여 개 롯데마트에 대해서 현장 세부 실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앞으로는 좀 더 매각 작업도 좀 속도를 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궁금한 게 중국과 관계가 지금 개선이 조금씩 되고 있는데 이게 또 갑자기 급물살을 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매각에도 여러 가지 방침의 변화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관계 개선 시에도 매각 그 방침에는 변화가 없는 겁니까? 네, 사드 배치는 한중 간의 그 외교 협상으로 단기적으로 풀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미국은 중국의 그 서진 정책을 안보 위협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중국은 사드 배치를 미국의 대중 포위망의 일종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중 간의 그 영내 공동 협력보다는 패권 경쟁에 나가려는 움직임이 좀 강해지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정부도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롯데 입장에서는 매각 외에는 아무래도 다른 그 영업 확대 전략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롯데마트는 중국 사업을 철수하겠지만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사업 쪽으로 앞으로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롯데 같은 경우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는 외로는 다른 전략은 없어 보입니다. 궁금한 게 롯데만 이런 건지 아니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뭐 유세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도 다 이런 건지 그게 궁금한데 다른 기업들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롯데마트뿐만 아니라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중국 철수를 결정한 상황이고요. 또한 그 미국이 그 중국의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여러 가지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에 있는 우리 2만 6천 개 그 생산 공장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쪽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한중 FTA 그 서비스 투자 부분에 후속 협상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서비스라든지 소비 시장과 관련돼서 진출하는 기업들은 많이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관광과 관련된 체험 관광이라든지 웨딩 촬영 그리고 맞춤형 관광 상품을 준비하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고요. 또한 중국의 소비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기 때문에 웰빙이라든지 친환경, 의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전자, 상거래, 물류, 컨텐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국에 진출한 그 호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앞으로 양중 관계는 회복되더라도 예전만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미중 패권 경쟁이 계속되는 한 이른바 시장의 힘이라는 파워게임을 즐기는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힘을 갖지 못한 우리나라에 대해서 언제든지 규제라든지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한국 기업을 길들이게 나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끔 전략 안들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저녁 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개별 종목 이야기합니다. 수익률 대결 펼쳐지고요. 슈퍼 듀오 매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